이어서 다음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신산업전략단 정일영 연구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버펄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신산업전략연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데이터 관련 과학기술 정책, 규제 및 혁신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포럼 발표 주제는 해외 의료 데이터 정책 및 활용 사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에 이면 센터장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안에서 미래도 전망하고 또 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향후의 기술까지 어떤 기술들이 유망 기술일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유전체 분석 정보에 대한 활용, 또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징이자 인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 그다음에 개인이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개인 건강 정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전체 분석 정보, 그리고 국내에만 좀 특화된 이제 저희가 매년이나 한 경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그 건강정보의 그 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정보 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좀 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IBM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10%에서 30% 요 사이에 정도 들어오고요. 한 60% 외생 데이터가 더 클 것이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넓어지고 종류와 범위가 많아지면서 2018년에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온라인 식별자 개념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기나 핸드폰, 컴퓨터에 있는 쿠키 식별자, RFID, 식별 태그 이런 것들까지도 개인정보다라고 추가를 하는 지금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헬스케어 데이터 정책을 말씀드릴 때 앞서서 이 헬스케어 데이터 대부분의 이 정책은 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정확히 그리고 각 미국과 유럽과 우리의 차이를 좀 알아가는 게 나중에 활용 사례를 듣고도 왜 미국이 저렇구나, 왜 유럽이 저렇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많이 런칭을 하지 않으시고 미국으로 많이 나가세요. 그 이유는 미국의 법제가 고도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은 특정 분야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데이터법이 굉장히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동을 위한 그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아동 데이터 보호법. 그리고 의료 데이터는 민감하고 이건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쪽에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데이터 프로텍션 로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게 각 분야별 데이터 보호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처음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혼자 있을 권리, 자유 이런 거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둬.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법이 와서 이걸 보호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렇게 가다가 자유의 권리로 이렇게 가다가 그런데 아동은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의료 데이터는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서 법제가 수립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처럼 저희가 지금 데이터 3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반법, 연방법이 없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의료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의 이동성 및 신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히파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파도 그렇고 미국의 그 법제가 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히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나온 데이터 그리고 이제 민간 보험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 피트니스 디바이스라든가
뭐 모바일 앱이 헬스케어 관련된 모바일 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유전체 아니 민간에서 유전체 분석을 하면서 나온 데이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미국 가면 여러 가지를 런칭할 수 있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장에서 자기의 데이터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가 없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의 시작, 프라이버시의 시작은 사실 인간 존엄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켜줘야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침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지침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8년에 이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고 말하는 그 GDPR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기업의 책무 그리고 책임이 강화됐고요.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책임이 강화됐고 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반했을 때 기업이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GDPR이 나오면서 개인의 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테크 기업도 한편으로는 글로벌 테크 기업 근데 대부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유럽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기업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견제하고자 하는 사실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않겠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GDPR을 말씀드리는 건 이건 그냥 유럽에만 한정되어서 이 법이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의 게임사가 유럽에 있는 그 소비자에게 이 게임을 이 서비스를 만약에 제공한다면 우리 국내 게임사도 이 GDPR을 지켜야 되는 거고 뭐 저희가 뭐 삼성이라든가 어떤 네이버 쇼핑몰이 이제 유럽의 소비자들이 네이버 쇼핑몰 그쪽에다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다 지켜야 하는 것이어서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적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정보 주체가 제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것 그리고 정정하는 것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사실은 다 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A 기업에다가 넘겨주세요.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도 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 처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 그래서 제 정보를 삭제해주세요. 이런 권리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GDPR에서 중요했던 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동의보다는 좀 다른 것들, 계약의 이행이라든가 법률 의무의 준수라든가 이런 다른 적법 처리 기준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는 저희가 정보 주체자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사실 동의하고 나면 다 정보 주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다른 그 적법 처리 기준을 활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전송 메커니즘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것,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것. 그리고 민감정보, 저희가 의료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민감정보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거냐면 기록 보존 목적, 그다음 과학 및 역사 연구 목적, 통계 목적. 근데 이 과학 연구가 공공 연구냐 또 민간 연구도 포함되냐 이거는 아직까지 좀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선은 좀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민감 정보 중에서 유전 정보, 생체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는 그 GDPR 제구조 사항에 따라서 회원국 내에서 각국에서 좀 추가적으로 조건을 유지하거나 도입할 수도 새로운 또 조건을 도입해서 활용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GDPR 유럽에서는 그 데이터와 관련된 뭐 의료 데이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 관련돼서 이 GDPR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혁신의 신호탄이었을까? 아니면 좀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됐을까라는 거에는 사실 GDPR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GDPR로 인해 어떤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뭐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라거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일어났다라는 기사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어떤 기사냐면요. 과징금 부과 기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GDPR 시작했을 때 프랑스 감독 당국이 구글에 굉장히 큰 5천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지금 굉장히 과징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주 지금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대부분 유럽에 있는 연구자분들도 약간 이 GDPR이 원래 그 취지를 다 하고 있나?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 연구하면서 실제로 한번 봤어요. 혹시 이게 GDPR이 발효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분기별 매출이 줄었을까? 봤을 때 구글과 페이스북 분기별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이나 일일 이용자 수나 전체 이용자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GDPR의 준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걸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대부분 이런 것들 오히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는, 내가 여기에 서비스 줄 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GDPR 준수 규정을 좀 준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약간 오히려 더 몰리는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면 세더남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의료 데이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6월 19일 기준으로는 800만 명이었는데 요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8월 초였는데 지금 훨씬 많은 2배 이상의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전략은 밀접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해서 최대한 격리하거나 신속하게 조치해서 이 확산의 세를 막는 것 밖에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이동의 경로, 그 사람의 직장까지 사실 모든 정보들이 오픈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오픈된다라고 권고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최소한으로 오픈되는 정보가 줄어들긴 했지만, 어떻게 가능했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서 이제 정보 주체자가 이제 명시적인 동의하지 않아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보 공개 가능하고, 감염병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 그리고 76조에 따라서 정부가 수집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부분 굉장히 이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보호하려고 하려는 시민단체와 이 활용에 대해서, 활용의 그 경제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그 굉장히 큰 이점과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근데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 기업에서는 충분히 아실 텐데 우리 소비자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했을 때,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중보건에 대해서도 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구나. 또 하나의 저희가 모든 국민이 좀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데이터 사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떴었어요. 제약 바이오업계는 굉장히 환영 입장을 밝힌다. 근데 GDPR과 유사하게 데이터 3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료 데이터 쪽은 사실 생명윤리법을 먼저 적용받기도 하고요. 아직 의료 데이터는 딱 데이터 3법으로 해서 감형처리 특례를 딱 받을 수 있다라고 확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 유권 해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미국에서는 뭔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들어보니 미국은 데이터법, 데이터 관련된 프라이버시법이 굉장히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없으니까 연방법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고요. 연방법 말고 각 주별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도입하자.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미 도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역시나 약간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강하게 GDPR 도입했는데 이게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것 같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법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때 가장 처음 가지고 오는 사례가 이 미국의 오로버스 리서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정밀의료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뭐 유전자, 인종, 성별, 진료 기록, 생활 습관 등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그 코호트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모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호트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서 다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 국가의 연구를 위해, 바이오 연구를 위해 내가 도네이션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미국의 국민들에게 그 데이터를 도네이션 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2015년에 발표되고 2016년부터 준비해서 2018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참가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모으냐면, 이제 참여자, 만약에 저로 얘기하면 제 전자 건강기록, 그리고 제 신체 계측 정보, 몸무게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신체 계측 정보, 생체 시료 수집, 바이오 샘플, 그다음에 제 개인 정보,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고, 모아진 데이터가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돼서 전체가 다 모여질 수 있게. 그리고 이 안에서 참가자 동의 절차는 굉장히 지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만, 기본 정보만 동의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번에 기본 정보 동의할 수 있고요. 저는 제 민감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전자의료 기록에 대해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참가자 동의 절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모아졌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알파벳의 자회사 벨리와 데이터 분석 개혁을 체결하고, 향후에는 미국의 사회보장국 사망자 자료, 약국 시스템 자료 등등과 연계 분석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에 이걸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모아졌을 때, 100만 명의 데이터가 모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 활용 사례들을 받았고요. 약 한 3,000개 정도 중에서 1,100개 정도를 요약을 해서 2019년에 레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구강암과 구강인두암에 관련된 유전적 요인 분석 활용 사례, 건강 상태는 암이고 연구 분야는 유전학, 과학적 범주로 말하자면 질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보시면 구강암과 구강인두암 유전적 요인 분석하기 위해서 오랄 캔서에 대해서는 EHR이 필요하고, 이거는 매년 주기로 필요하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노믹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번 처음에 딱 받으면 이제 그 데이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1,100개 사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데이터가 아직 모아지기 전에 이렇게 활용 사례들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봤는데, 2019년에, 그러니까 2018년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2019년 작년 가을쯤에 레터가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벌써 25만 명을 모았고, 그 중에 19만 명이 거의 코어 핵심으로 참여자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조사하면서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 지금 거의 한 1년 사이에 35만 명까지 와 있더라고요. 35만 명이 지금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록을 다 도네이션한 사람들은 22만 5천 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샘플링이 27만 명.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는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어라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금 한 25만 명 모아졌어라고 말할 때 그게 가을이었고요. 겨울쯤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줄 거야 라고 이 오로버스 리서치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제가 그렇게 확인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 워크벤치라고 해서 데이터 억세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아니어서 제가 억세스를 할 수는 없었는데, 이 정도의 정보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EHR 도메인에서 이제 질병 컨디션이 2만 개 정도 있고, 요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서베이 퀘스천에 대해서 16개 질문에 대해서는 20만 명 이상이 지금 응답을 했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아까 그 EHR 코드에서 페인은 몇 명이고, 그 페인이라고 하는 거에 소노메드 코드는 뭐고, 그 페인이라고 저희가 공통적인 거 안에 세부의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이라든가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라고까지 다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구자들은 아직 이제 35만 명, 다 100만 명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아마 돌려보고 계시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 데이터 모으고 나면 뭔가 할 거야라가 아니라 데이터 모으는 거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많은 적극적으로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쉽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공공이었다면요, 이거는 아까 이제 이면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에서 DTC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오로버스 리서치 프로그램이 NIH에서 하고 있는데 100만 명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DTC를 이용한 사람들이 2,600만 명입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23andMe가 800만 명이에요. 미국이 10년간 모으고 싶은 게 100만 명인데 미국 정부가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거의 지금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 개별 기업이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이 유전체 정보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미국의 1등 DTC 기업이 Ancestry인데, 거기서는 너의 유전체 분석 정보를 보니까 너는 이런 음악을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음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랑 23andMe 같은 경우에는 너의 유전체 분석했더니 너는 약간 독일인의 피가 흘러, 그럼 이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게 어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종 간의 결합인데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맞습니다. 23andMe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 GSK에 정말 상당한 투자 금액을 받고 독점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3andMe를 관련된 법규가 있을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없어요. 사실은 관련성이 있는 법은 히파라든가 유전정보차별금지법 진화라든가 미국 장애복지법 등이 있으나 관련성이 있지 정확하게 사실 매칭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23andMe가 우리 유전체 정보, 소비자 유전체 정보를 뭔가 오용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CMS나 FDA나 FTC가 규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정말 커져가고 있지만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아직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려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프라이버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경찰청에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용의자를 쫓는다거나 수색해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유전 정보가 증가하고 민간에서도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많고 기업 이제 개인도 내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 분석 서비스를 받았고 거기서 나오는 유전 정보를 내가 뭔가 잃어버린 친족을 찾기 위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GD매치라는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 80만 개가 올라와 있는데 2018년에 거의 한 30년 이상 그 미제 사건이었던 그 사건의 범인을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 정부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검거한 거죠. 범죄자 검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년에 화두가 됐던 건, 오픈 데이터베이스는 맞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지?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차세대 의료 기반법이라고 해서 2017년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요. 여기서는 일본의 특징은 의료 데이터를 어떠한 그 중간에 의료 정보를 가공해주는 새로운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올해 초 정도에 들어갔을 때 이 익명 가공 의료 정보 생성 사업자를 이미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거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다른 연구 과제로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100만 명을 모으는 거, 100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상에서 의료 데이터를 쓰면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연구 진행하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돌봄 로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서는 개호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봇이 있는데, 이게 그 고령자를 돌봐주는 로봇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이 요양사가 허리에 이렇게 찬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근력을 강화해 준다거나 이제 그 노인께서 일어나실 때 좀 일어나는 걸 도와준다든가 이제 이런, 그리고 배설 유도하는 이 센서를 단다든가 이런 정도인데요. 작년에 제가 일본의 요양기관을 갔을 때 저 밑에 침대 밑에 사실 굉장히 팬시하거나 하이테크의 기술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안에 센서가 내정되어 있고요. 저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이미 수면에 드신 거고요. 노란색은 아직 깨어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 방에 누워 계신 건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404호를 보시면 누워 계셨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파란색으로 점점점 차오르잖아요. 이제 잠에 들어가고 계신 건데, 저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일반 고령자의 수면 상태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체크하면 뭐가 좋을까 보면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밤에 중간에 파란색이 밤인데요. 쭉 파란색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파란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니 한 6시부터 8시 때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다가 한 8시, 9시, 10시 이때 선잠을 주무셨다가 다시 깨시고 또 한 새벽 1, 2시에 또 선잠을 주무셨다 다시 깨시고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6시부터 8시까지는 산책을 권고해서 산책을 같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렇게 권고드렸더니 이제 저녁에 수면의 질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저희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아주 신약 개발 같은 것도 있지만 아주 저희의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 하면서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28개국 이상이 스마트폰 앱의 GPS나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밀접 접촉자를 추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앱이 나왔고 독일에서도 이제 코로나 앱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이 앱이 지금 너무 과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유럽의 GDPR 법제를 충분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160만 건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을 중단했어요. 노르웨이 보건당국에서 이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법제 데이터 관련된 법제 그리고 데이터 활용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시면 뭐 어디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저희가 뭐 어떤 미국이 굉장히 선제적이어서 우리가 미국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각국이 모두 다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수집하고 구축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좀 구체적으로 활용 사례들이 보여졌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 활용 사례는 꼭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례들로 저희가 경제적 이익이든 사회적 이익이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각 이해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민이라든가 소비자가 좀 이 효과적으로 이 동의서를 그냥 저희가 지금 아무도 저희 동의서 읽지 않으시잖아요. 이 동의체계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고도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 관련된 규제라든가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굉장히 딱 통일된 하나의 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뭐 이럴 때 이제 팬데믹일 때는 팬데믹 또 어떤 데이터 신약 개발을 위해서 활용된 데이터는 데이터 이렇게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정부가 딱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모두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민간 기업에서 세부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자가 점검을 활성화하고 이 안에 내부 규칙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 규제하는 같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이제 소비자와 기업은 대부분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집하려는 거에 좀 혈안이 되어 있고 소비자들은 아주 대략적으로만 그 이익을 알고 있는데 편익과 위험이 그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정 배분되어서 저희가 공정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영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